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저는 권순우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류중훈입니다. 예, 이종훈 기자 어제 CES에서 복귀해서 네, 일요일 날 왔으면 월요일 날 출근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네. 계셔서 류종훈 기자의 그 CES 탐방기를 첫 뉴스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제가 이제 5년 만에 이번에 CES를 다녀온 건데 2019년 이제 팬데믹 직전에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못 가다가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가보니까 뭐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똑같고요, 사실. 근데 이제 안에 내용이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예전에는 가전 박람회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전시회 같은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넘어갔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장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곳을 삼성전자로 좀 꼽고 싶은데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번에 이제 TV라든지 뭐 AI 관련된 기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볼리라고 하는 이 로봇을 깜짝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쟤뭐 하는 애예요, 쟤는? 제가 이제 3년 전에 사실은 좀 비슷한 거 네, 있었잖아요. 테니스공만 기억나시죠? 거기에 있다가 이번에 약간 볼링공만하게 커졌어요. 애가 커지면서 기능이 다양하게 탑재가 됐는데, 기존에는 뭐 IoT 기능밖에 없었다면은 이제 여기에 프로젝션 기능도 달려 있고, 또 하나는 AR 기능에서 LLM 같은 그런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가면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컴패니언의 기능을 좀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말을 걸면은 네. 대답을 한다고요?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말로써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화면을 띄워주면서 대답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집안에 약간 집을 지키는 가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이 IoT 기능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로봇 청소기도 돌리고요. 또 식기세척기도 돌리고, 집안에 뭐 상한 음식이 냉장고에 있는지 뭐 한번 확인을 해줘 이러면 냉장고도 한번 스캔을 해서 해주고, 오늘 저녁 어떤 걸 먹었으면 좋겠다는 걸 추천도 해주고요. 예. 말 그대로 약간 동반자 같은 그런 기능이 조금 많이 보여줬었고요. 말만 그런 거야? 아니면 실제로 봐도 좀 저거 있으면 좋겠다 싶. 저는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애들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애들보다 잘할 것 같은데요, 사실. 애들은 말 듣고로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는 항상 언제나 TV 부분은 이제 CES에서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제 가장 또 재밌었던 거는 LG였습니다. LG전자가 그 투명 OLED TV를 선보여 줬는데 하나 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 뒤에 지금 보이시죠? 지금 예, 남자분이 지금 저희 화면 뒤에 있는 건데 투명판입니다. 투명판인데 저게 이제 TV 전원을 넣게 되면 저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는 뭐 TV 같은 화면도, 영화 같은 것도 직접 볼 수 있고요. 저게 꺼지면은 유리창처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투명 OLED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화면이 잘 보일까?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냥 우리 지금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기가 이제 약간 좀 화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뒤에 예. 블랙판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TV보다도 훨씬 더 선명한 이제 4K 화질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신기한 건 저게 무선입니다. 무선. 네, 무선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LG전자가 무선 OLED TV를 선보이면서 혁신상을 탔었는데, 이번에는 무선에다가 투명까지 더해진 그런 걸 또 보여줬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가 선보여줬던 이제 그 eVTOL이라고 하는 UAM 비행기. 비트. 예, 네. 예. 그걸 이번에도 새로 하나 보여줬는데 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슈퍼널도 네. 창사 이래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네. 2020년도 때 그때 이제 우버랑 같이 해서 하나 모고 보여줬었는데 뭐 팔았잖아요. 우버가 접었죠. 네. 우버가 접고 그게 이제 하필이면 또 토요타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되게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현대차 자체 기술이랑 그리고 이제 보잉이라든지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항공 전문 업체들과 이제 기술력을 합쳐서 만든 건데, 이름이 이제 SA2라고 합니다. 2에서 알 수 있다시피 두 번째 이제 모델이라는 뜻이고요. 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는 별로 볼 건 없었다는 거예요. 원이 이제 그 우버랑 같이 네, 그거였습니다. 예.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되게 다른 기체들보다 좀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 안정성이죠. 비행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하고요. 2026년도에 지금 2028년도 때 저거는 이제 지금 상용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좀 그냥 그랬는데 싶었는데, 외신에서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기아가 선보였던 PBV. PBV의 이제 컨셉트카를 보여줬는데, 저게 지금 PV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K5, 뭐 K7 같은 그런
약간 크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중형 그런 이제 PBV 모델인데 뒤에 보시면 봉고차처럼 생겼잖아요. 예, 예. 저게 모듈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픽업 트럭처럼 바뀔 수도 있고 아. 봉고차처럼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듈형 이제 PBV라는 점에서 되게 좀 해외에서 외신들이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델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봤을 때는 네. 저 맨날 네. 그림만 보여줬던 게 나왔네 라는 네. 느낌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유종 기자도 저거 그림으로는 진짜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저희가 네. 뭐 PBV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좀 보면서 약간 감흥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저 PBV의 실제 활용도 그리고 이제 우버랑 같이 이번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비티 같은 기능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겠냐. 승객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물건도 실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제가 여기 한국에서 본 거 말고 네네. 좀 그 유종 기자가 따로 취재해준 내용들도 좀 있나요? 제가 따로 취재했던 부분 국내에서 국내 기업들 말고 해외 기업들은 사실 많이 좀 안 보여줬잖아요. 예, 예. 제가 보면서 약간 좀 인상 깊었던 기업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 네, 오. 아마존은 사실 정말 그냥 전자상거래 또는 AWS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예, 예. 이쪽에서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아마존이 AI 분야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음성 비서라고 하는 알렉사라는 게 있는데 알렉사의 기능이 이제 기존에는 알고리즘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 거기에 생성형 AI가 드디어 도입이 됐고요.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알렉사가 가지고 있던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제 기존 어떻게 보면 진짜 음성 인식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라 뭐 가전 제품, TV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까지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같이 협력을 했던 곳이 BMW인데 BMW랑은 이제 2021년도부터 지금 현재 음성 인식 AI 비서를 하고 있고 이건 아직까지는 그 알고리즘 방식이고 이제 조만간 아마도 이제 빠르면 내년 정도 때는 이제 그런 생성형 AI 기술이 탑재된 그런 이제 알렉사가 자동차에 탑재가 돼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또 많이 기대를 했던 분야 중에 하나는 구글이죠. 구글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AI 분야에서 뺄 수가 없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다양한 OS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하면은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하면 자동차죠. 그리고 예, 예. 그냥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또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 같은 그런 이제 또 하나의 또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지금 하나하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요. 많이 기대를 했지만 제 기준에서 조금 실망했던 부분은 이제 좀 일본에서 이제 보여줬던 소니와 혼다 모빌리티가 보여줬던 이제 아필라라고 하는 전기차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네, 플레이스테이션 이번에 그 들어가 있었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만약에 한 5년 전에 나왔으면은 예. 저는 굉장히 최고의 올해 CES의 최고라고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전기차는 어느 정도 많이 다들 성숙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보다는 아직까지 ADAS 기능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가 다 들어가 있고는 한데 ADAS 분야로 지금 아직까지 한정을 잡고 있고 양산 시점도 2026년으로 조금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점에 갔을 때 발전해오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기존의 현대, 기아, 뭐 벤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발전해갈지를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다른 기업들이 뭐 거의 하늘을 난 지는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네 때 CS에서 꿈 같은 얘기를 주로 했는데 뭐 옛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라고 했고 로봇 막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나올 기미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소니가 벌써 이거 세 번째 똑같은 네.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완성도 측면에서는 좀 따박따박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발표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계속적으로 있겠죠. 만드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 좀 나오면 좀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려할 점이 하나 좀 저는 예.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로보틱스 분야가 이번에도 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로보틱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많이 거의 나오진 않고요. 사실 이번에는 중국 로보틱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로보틱스 기업들의 그 실제로 저희가 뭐 비하를 하자는 게 아니고 봤을 때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는데 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언론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펌핑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전에 자율주행이 한창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예, 2010년도 후반에 그때처럼 우후죽순으로 지금 기업들이 많이 좀 남발하고 있지 않나. 그 보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혹은 이제 또 말 그대로 쇼잉을 위해서 오. 보여주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업체가 그렇게 쇼잉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전기차도 뭐 중국 전기차 뭐 쓰레기다, 뭐 못한다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렇게 인구도 많고 기업도 많고 한 중국이 이제 그렇게 쇼잉을 하면은 또 거기에 또 끌려서 가는 자금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언젠가 저는 그 CES 안 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CES 어떤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네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CES가 가전 행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가전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는 한국이나 뭐 중국, 네. 뭐 미국의 일부 뭐 이렇게 될 건데 이제 AI 기술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오프라인으로서의 전시라는 네.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었는데 이번 CES는 참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그렇습니다. 소식은 네. 유종 기자가 좀 더 정교하게 네. 영상 편집 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한미약품과 관련해서 OCI하고 합병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추가로 계속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뭐 좀 앞으로 변수가 될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알아봤는데 특별히 변수가 될 게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 쪽에서 좀 반대하고 항의하는 네. 인터뷰들이 좀 그쵸. 있었던 거 말고는 네. 좀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주가로 보니까 OCI 홀딩스는 4%가 떨어졌고 한미사이언스는 주가가 12%가 올랐습니다. 물론 뉴스가 나오고 당일 주가가 움직인 거를 이제 명확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사는 쪽에서는 자금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고 팔리는 쪽에서는 이제 그 오버행 이슈라든지 뭐 좀 그 제값을 받는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OCI 홀딩스 입장에서도 이제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가져오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 부담, 그러니까 기업을 가지고 오는 것 치고는 자금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OCI 홀딩스가 한 7,7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7%,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연 한미사이언스 실장은 OCI 지분의 10%를 확보하는 방식인데요. 시장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임주연 그 한미사이언스 실장이 개인으로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OCI 홀딩스는 꼭 그 이우현 회장 아니더라도 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한 25%, 그러니까 28%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지분 이석이 되더라도 25% 이상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지분으로 10%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임주현 실장이 사내이사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한번 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OCI 홀딩스라는 회사가 위에 있는데 이름을 바꿀 거래요. OCI 홀딩스라는 이름을 바꿔서 그 한미약품 그룹은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둘 거고 OCI 그룹은 OCI라는 이름을 두고 각자 대표 체제로 해서 김주현 대표가 저쪽으로 되겠죠. 그리고 OCI는 이현 회장이 좀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 그러니까 남은 변수라는 게 뭐 저도 취재했던 게 그 통합의 무산 가능성 관련해서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장차남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전혀 몰랐다 그러고 이현 회장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 뭐 저도 아는데 거기 갈등 있는 거 네. 그거를 지분을 사는데 뭐 아들 2명 지분은 안 사고 이제 딸하고 엄마 지분만 사면서 갈등이 있을지 몰랐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있는 구조가 그 이사회의 보드 멤버로 아들들이 참여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한미약품회 사장, 그 계열사 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내용을 못 들었다라는 것은 사실 그 가족 간에 해주는 얘기면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네. 뭐 계열사 사장한테 이사회 내용을 다 보고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한미약품의 상속세 문제는 이번 건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성규 회장 그 사망 이후에 네. 한 5천억 정도 상속세가 됐는데 그 중에 엄마가 한 2천억, 그 남매 셋이 한 1,000억씩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주식담보대출로 연부 연납을 하고 있었고 그 라데팡스 PF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통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라데팡스에 돈을 대기로 했던 LP가 유동성 공급자가 새마을금고였습니다. 예, 네. 새마을금고가 이제 부동산 PF 문제로 좀 자금이 좀 어려워지면서 참여를 못하게 됐고 네. 그리고 라데팡스가 이제 결국 OCI하고 연결을 해줘서 이런 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송영숙 회장 지분은 구주 매각을 통해서 일부를 현금화를 했고요. 그 네. 현금을 통해서 상속세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분 확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임종윤 그 한미약품 사장은 1분기 안에 다른 투자자들을 물색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지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OCI 홀딩스 지분이 한 25%대고 그럼 거기에 그 어머니와 딸의 지분이 한 10% 정도 되면 한 3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투자자를 물색해서 바로 역전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OCI의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화학 포트폴리오만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강약품을 인수하긴 했지만 여기 제약바이오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한미약품은 상속세 문제가 조금 더 커 보여요. 네. 그래서 뭐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데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중견그룹의 지배 구조에서 네. 상속세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일감 몰아주게 하고 그쵸. 뭐 횡령하고 네. 뭐 자사주 마법 부리고 막 그러면서 네. 어떻게든 지분을 높여서 상속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하면 바로 철컹철컹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직접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를 매각하거나 통합하는 일도 좀 벌어지고 있어서 그 꽤 많은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될 거다라는 그렇겠네요. 것들을 그럼 이게 또 이제 그럼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3세, 4세 넘어가면은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진짜 근데 이게. 넘어갔는데 네. 이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냐 그렇죠. 이게 이제 큰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예. 네. 다음 뉴스는 뭐죠? 다음 뉴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반가울 수도 있는 대출 금리가 드디어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 네, 오늘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코픽스 금리가 이제 4달 만에 하락세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 12월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11월보다 0.16% 포인트 내린 3.84%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이 이러면 보실까요? 네,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앞서 이제 4월 달에 3.44 기준금리 이제 3.5% 아래로 추락한 코픽스가 5월 달부터 계속 반등세를 보이고 나서 이제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드디어 4개월 만에 4% 밑으로 지금 다시 하락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은행권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면서 대출 금리가 특히나 이제 주담대가 바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잔액 기준 코픽스 같은 경우에도 표를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3.89%에서 3.87%로 0.02% 포인트 소폭 떨어졌습니다. 사실 코픽스가 뭐냐면 이제 국내 8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이제 그리고 KB 하나, 기업, 국민, 시티은행의 이제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뭐 이런 금리를 이제 가중 평균을 해서 산출하는 가계대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대출 받으러 가면은 코픽스 금리에다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대출 금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럴 때 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이번에 드디어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16일 당장 내일부터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질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잔액 기준 코픽스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이제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021년 4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뭐 경기 이제 위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서 좀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코픽스가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확실히 좀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꼭 신규 대출 받는 분들 아니더라도 네. 요즘에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그쵸. 네.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 있어서 뭐 그동안 이용 안 해보셨던 분들 이제 잔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리가 좀 더 떨어질 테니까 맞습니다. 한번 나 바꾸면 얼마 네. 아낄 수 있는지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 선물 ETF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를 금융당국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현물 ETF 거래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그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그 선물 ETF의 어떤 거래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전까지 되던 것까지 안 되게 하는 건 뭐야? 그럼 그렇죠. 이전에는 그럼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 금융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종전처럼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를 규율할 계획은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그 선물 상품에 대한 거래를 재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선물 ETF를 거래할 때 기초자산 이라는 걸 다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현물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인 건데 네. 열거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한다는 거고 그 선물 ETF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수수료는 사실 그 비트코인 현물 구매할 때 수수료보다 그 선물 ETF 상품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여기 수수료율이 0.05% 그 0.95%니까 뭐 한 0. 꽤 차이 나죠. 한 0.9%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네. 뭐 사실 우리가 코인 하면서 0.5% 포인트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좀 혼선은 좀 있었는데 뭐 기존에 있는 거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난 거는 현물 ETF고 예.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선물 ETF는 되고 있었는데 현물 ETF는 못하게 했다가 선물 ETF도 못하게 했다가 선물은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예.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선물 네. ETF 됐다라고 선물만 된다라고 선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물은 안 되니까 아직은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뉴스는 혹시 분양 받아 보셨나요? 저는 분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분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서울 평균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이제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국평 기준으로 얼마예요? 국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84 84 제곱. 전용 84제곱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12억 가까이 12억.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내 이제 국내가 아닌 수도권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예전에 이제 국평이라고 했던 33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분양받으면 좀 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12억이면 그렇죠. 12억을 모으려면 저희가 연봉이 1억이더라도 반 12년. 써도 절반 쓰면 24년? 24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3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3.3제곱미터당 3,494만 7천 원입니다. 역대 최대 금액이고요. 뭐 이거는 뭐 역대 최대 금액이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17.36%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칸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1,059만 원 같은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3을 곱해야지 이제 평당 가격이 나오게 되고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이제 17% 가량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분양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비싸졌다는 이야기인데 수도권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평당이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3.3제곱미터당 2,434만 4,100원으로 이제 전월 대비 1%가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 동월 대비는 14.82%가 올랐습니다. 보시면 분양가가 1년 만에 17%, 14% 이렇게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오른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뭐 복합적이긴 한데 우선은 이제 공사비 상승이 많았습니다. 뭐 많이들 지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제 건설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분상제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마구 오르게 되는 지금 결과로 보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오늘 같은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이제 결과 또 하나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좀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와, 주택 가격은 하락했는데 분양가는 올랐네요. 네, 되게 신기하죠, 지금. 이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제 2023년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은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0.04% 상승해서 0.10% 하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월 0.06 상승해서 0.14 하락, 서울도 이제 전월 0.10 상승해서 0.07 하락으로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좀 뭐 구체적인 가격들을 보면은 이제 영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저렴하다고 평가가 되는 곳인데 개봉동에 이제 한 이제 아파트가 전용 5구 예전으로 치면 25평짜리 아파트가요. 이제 지난달에는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직전달에 이제 6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11월 달에는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이제 12월에 6억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지금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10% 조금 넘게. 네. 10% 조금 안 되게. 안 되게 조금 네, 하락을 했고요.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또 구로구에 또 이제 모 아파트 현대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 아까 말씀드렸던 9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0월 달에 이제 7억 8,700만 원이었는데 12월에는 7억 3천만 원으로 5,700만 원 가량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 또 영끌족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로 가면은 또 노두강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노두강 같은 가운데서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좀 급매물이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31제곱미터가 이제 지난달에 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제 두 달 전에 10월 달에는 5억 250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한 두 달 만에 6천만 원 가량 지금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집값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고 또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제 전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세긴 한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계속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집을 안 사면 어딘가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전세 수요는 조금 더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예, 시간 관계상 좀 나머지 뉴스는 좀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관련한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2047년까지 공장이 16개가 들어가는데 오늘 뉴스의 핵심은 반도체 공장 만들 때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전력하고 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얘기했던 게 그 전력을 원전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전으로. 이게 사실 조금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드는데 네네. 그 원전을 과연 지을 곳이 있을까? 그렇죠.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이 전기 엄청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게 태양광은 좀 간헐성이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인 주파수의 전력을 생산을 하려면은 좀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네. 원전 이런 건데 과연 원전을 지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오늘 뉴스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연말정산 오늘부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가 13월에 월급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지금 작년에 위스키 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대요. 와인은 좀 많이 줄었다. 네, 와인은 많이 줄고. 그러니까 위스키는 작년에 한 3만 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와. 그 2022년에 2만 7천 톤에 비해서 한 13% 정도 많이 증가를 늘었네요, 했습니다. 진짜. 와인가 근데 단가는 떨어졌어요. 이게 비싼 위스키 말고 네. 우리 다 그렇죠. 알잖아. 다 네. 싼 위스키 마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와인 수입량은 그 작년에 거의 한 7만 톤까지 늘었다가 이제 5만 톤 수준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와인 수입의 업계 1인 신세계 L&B 같은 경우는 좀 3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번 주에 압권 채널에서 그 네네. 신세계 정용진 회장 그렇죠. 부회장 관련한 뉴스를 하는데 거기서 이분이 또 위스키를 접고 와인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신세계와 이마트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아콘 채널에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